5교시 사회적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술 함께할 이동욱입니다. 사회적 기술은요, 여러분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다른 것도 다 이미 하고 있겠지만 사회적 기술은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그 노하우와 기술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배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를 어떻게 오픈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떻게 뭐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결국엔 정말 친밀한 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건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걸.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성장 환경을 내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에서 사회생활이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거나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우는 게 좋습니다. 다 얘기해야 된다라는 선배들도 있고요. 아니요. 그냥 감추려면 감출 수 있는 게 좋다.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는 게 좋다. 오히려 안 좋은 선입견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자립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확고한 생각을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좀 볼까요? 계속 응용하는 데이터인데요. 사회적 기술과 연관되는 게 일단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부재 또는 생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51.3%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조금 더 부모님 뭐 아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신지 뭐 살아 계신지 이런 것도 몰라. 근데 그걸 아는 뭐 나머지 한 49%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 중에 22.9%는요 만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 27.5%가 1년에 2번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안 만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알아도 난 부모님 계신 거 알아도 거의 안 만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나지 않는 것이 내가 거부하는 거야. 내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부모님이 아니라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2년도에는 47.9%였고 16년도에는 48%였대요. 근데 이게 20년도에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20년도에 61.8%.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내가 거부하는 사유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만나지 않는 이유가 부모님이나 뭐 내가 같이 원하지 않아서 연락처를 몰라서 뭐 이런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부모님과의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뭐 내가 관계를 풀고 싶은 생각도 구태여 없고 뭐 연락이 된다던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 체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1순위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친구 아이가 프렌드. 제가 영어가 후지입니다. 친구가 제일 좋죠. 뭐 여러분 나이 때 고만고만한 것들이라 그렇지 친구가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짜잘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고민을 털어놓거나 조언받을 보호자의 부재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에게 막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친구가
이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과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나랑 비슷하다잖아요, 걔가. 예? 고만고만한 애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타이밍이 늦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정말 뭐가 없구나, 주변에 지지체계가. 뭐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선뜻 손을 내밀고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안전한 지지체계가 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기로 하죠. 그 전에 이때쯤이면 꼭 나타나시는 그분의 목소리, 네, 선배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듣는 사람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부모님은 뭐 일하시지? 나는 뭐 그 동에 살아. 이러면서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퇴소 후에도 대학 친구들이나 만나는 선생님, 어른들한테도 정확하게 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볼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모두에게 솔직한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들은 제각각이었어요. 제가 사정을 이야기할 경우는 한 가지였어요.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예를 들어 복지기관이나 장학재단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의 사정을 이해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들킨 경우에는 어떡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무거운 얘기를 꺼내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네, 선배도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다 얘기하고 사귀나요? 아니면 뭐 이 선배처럼 최대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주의인가요? 네네, 뭐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사회적 기술이라고 해서 뭔가 포커스가 남에게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아니라. 근데 이 관계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한참 유행했던 거 있죠. MBTI. 여러분은 검사해봤습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ENFP, ISTJ, 또 뭐 있나요? INFP, 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네. 근데 꼭 이렇진 않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애니어그램이라고 아세요? 네. 저도 애니어그램 좋아하는데 9가지 인간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16가지나 9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긴 한데 그래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뭐 아니면 다른 유형의 뭐 검사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막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어도 내가 딱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거 되게 싫어하고 또 사람도 어떤 유형의 사람 좋아하고 어떤 거 싫어하고 내 장점은 뭐고 내 단점은 뭐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거는
나 급발진하게 하는 버튼 같은 거고, 어떤 걸 할 때 나는 가장 평화롭고, 즐겁고, 이런 나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MBTI가 여러 가지 뭐 병폐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 MBTI가 이렇게 유행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왜? 내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남의 것들도 막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은 좀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었구나.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순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한 성격의 분석을 하고 잘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책 펴놓고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MBTI 이런 거는 막 밤새고 보잖아요. 외우고 넌 그래서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나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내 강점, 내가 뛰어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와 연관되냐? 자아 존중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자신감하고는 다른 건데 자신감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 나 이거 잘해. 근데 자아 존중감은 그런 근거가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 존중감입니다.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나를 이해하면서 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나 지금 문제 없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자아 존중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나 그냥 우리 반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난 좀 특수한 환경인 것 같은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혹여나 그걸 알게 되면 또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막 이거저거 물어봐. 막 듣기 싫어. 나 이런 말 왜 자꾸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설명해야 되지? 짜증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의 상황과 비교하면요. 굉장히 적은 수예요.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런 적은 수의 특별한 상황을 잘 인식 안 하겠죠. 인지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조금 사례가 적은 케이스구나. 내가 좀 특수한 상황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걔네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일정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얘 상황에선 그렇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려가 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넓게 갖고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는 보폭을 넓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자아 존중감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좀 많이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선생님과 원장님 같이 앉아서 내가 어느 정도 오픈하고 살고 있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오픈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얘기들. 제가 진로 탐색 및 취업 기술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와요. 예. 그거는 진로 탐색 및 취업 기술에 또 다루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고 매년 학년이 바뀌고 친구들을 또 더 새기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은 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회적 기술에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탄탄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건 존중과 책임입니다. 관계가요, 책임이 없는 관계는
이게 쉽게 깨져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얘는 나랑 사귀는 데 있어서 나랑 친구인데 절친이라고 하는 애들은, 흔히 우리가 절친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사이에 그게 있어요. 존중과 책임이란 것이 있어요. 얘가 아무리 뻘짓을 해도, 얘가 아무리 가당치 않은 짓을 해도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이분은 욕할지 모르지만 존중을 해요. 그래, 뭐 네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려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뭐 그렇게 나누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 관계는요, 계속 나아갑니다. 연인 사이에도 존중과 책임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가족끼리도 존중과 책임이 있어야 그 관계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존중과 책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헐거워지는. 그 나중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존중을 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 또 존중을 하기 위해서 신뢰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신뢰받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어기고, 뭐 만나기 뭐 1시간 전에 약속 취소하고, 뭐 30분, 40분씩 늦게 나가고, 만나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고, 넌 떠들어라, 난 내 거 보고 있겠다. 그런 행동들은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말할 때 눈을 좀 쳐다보고요.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뭘 야리어 이런 걸 쓰면 되나? 뭐 우리 때 그랬어요. 그래서 시비 많이 붙었는데 뭘 쳐다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실된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눈을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에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가, 끄덕이고 이런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책임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존중과 책임이 있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함께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맨날 보는 애니까, 우리는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존중의 의미를 저버리고, 신뢰라는 걸 저버리고, 불신과 맹목적인 비난과 비하와 욕과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습관이 돼요. 내 몸에 밴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쓰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꼭 결국에는 어디선가 터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도 내가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존중과 책임, 또 신뢰의 언어와 행동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상대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선 넘었네. 그거 뭐예요? 굉장히 큰 잘못을. 요즘 가장 가장 강한 경고가 뭡니까? 너 선 넘었어? 그 정도면 선 넘었네. 이거 굉장히 강력한 경고거든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 관계가 편안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친밀한 가족 간에, 우리가 함께 보는 사람들 간에 선이 있고요. 학교에서만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또 직장 생활 속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선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이 선을 넘나들어 막.
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에 가까이 안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섭섭한 거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얘한테?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선이 나만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와 그간의 그런 어떤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선이 타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이 양반한테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넘지 않으면 돼요. 예를 하나 들까요? 흔히 문제가 되는 게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친한 친구들은 막 새벽에 카톡을 보내던 뭐 자기 전에 카톡을 보내던 12시부터 점심 먹는 거 대한민국의 90%가 12시부터 점심을 먹는데 12시에 전화를 하건 카톡을 바꿔보내건 야 친한 애 무슨 상관이야. 밥 먹다가도 받을 수 있잖아. 여보세요. 아이씨 밥 먹는데 전화하고 끊고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삐처리 해주세요.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야 이걸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또 이것도 안 받으면 또 내가 씹는 거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밥 먹다가 빨리 막 삼키고 야 밥 안 먹는 척하고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받아보는데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왜 12시에 전화하고 새벽에 문자 보내는 거야. 그죠?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그게 불편해. 근데 그 사람 불편하게 생각 안 하면 나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거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나에겐 이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걸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야 그렇게 급한 거였으면 전화하지 그랬어. 뭐 밤에 문자하지 그랬어. 뭐 아무리 급해도 그 밤에는 쉬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연락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얘는 나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 공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두가 다 친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모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관계에 따라서 대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친밀도에 따라서 그 선을 과하게 넘거나 아니면 선에 못 미치거나 하지 않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무난한 인간관계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흔히 썸 탄다 뭐 이런 것도 선이 애매한 거고요. 연인 간에서도 한쪽에서 왜 빨리 사귀자고 얘기 안 하지? 한쪽에서 서로가 막 눈치 보다가 그걸 애매한 걸 썸 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다 결국엔 사귀긴 합디다. 좀 늦어져도. 근데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뭐 직장 관계든 동료든 그런 완충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에 다 그렇게 획획 관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선이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조금 더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그렇게 관계들이 다양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관계, 뭐 우리 같이 사는 선생님과 원장님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뭐 요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선들을 어느 정도 정해놨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뭘 먼저 고민한다? 이 선이 이 사람이 생각한 선과 내가 생각한 선이 뭔가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그 선을 조절해야 된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진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갈등 관계다, 갈등이 유발된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빈도가 떨어지죠.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빈도가 떨어지고요. 그 사람과 만나는 빈도도 떨어지고, 그 사람과 얘기하는 빈도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르지 않아요. 예. 구태여. 왜? 불편하거든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갈등이 야기됐을 때,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한다? 제가 방금 전에도 하나 힌트를 드렸습니다. 진솔한 대화, 솔직한 대화. 그게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조금 껄끄러운데, 조금 불편한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껄끄러웠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저를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라고 뭔가 현 시점에 대한 진단을 나 혼자 그냥 때려 밟아서 막 이럴 거야 막 그런 애니까 뭐 이렇게 일방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나 이렇게 인지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했니? 너도 나에게 동의하니? 너도 이런 문제였니? 근데 의외로요, 갈등이 이런 대화 속에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공적인 관계 속에서 아직 잘 친하지 않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그렇게 뭐 내밀한 그런 세부적인 뭐 내 면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관계가 아닐수록 갈등이 유발되면 이 첫 단계 그냥 진솔한 대화 속에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조심해 상대방이. 왜? 얘가 솔직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기 이런 게 불편하다고. 자기 이런 게 조금 자기는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때부터는 정말 빌런이 아닌 이상, 나쁜 악당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갈등을 서서히 줄여가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친한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가 진짜 힘들어요. 요거는 대화 속에서도 겉돕니다. 내가 네 그걸 몰라?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모르냐고. 근데 친한 사이 속에서 갈등이 이 대화 속에서 진솔한 대화 속에 해결되지 안 되는 건 뭐냐? 서로가 바라는 게 서로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 라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위가 더 크기 때문에 친밀할수록 갈등이 한번 유발되면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그럽니다. 조금 시간을 둬요. 갈등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좀 더 생각하고 구태여 말을 해서 부딪히지 않게 좀 제한선을 두고요. 언제까지라는 제한선을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두는 편입니다. 왜? 지금 계속 서로가 막 얘기하다 보면요,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뭐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말꼬리를 잡고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저는 잠깐 휴전. 내가 내일 저녁까지 잠깐 더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내가 내일 저녁에 전화해서 얘기해 볼래? 그렇게 기한을 두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시간이 굉장히 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막 되게 섭섭하고 막 기분 나빠서 갈등이 유발돼서 막 다다다다다 떠들게 되지만 내가 좀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다듬고요. 먼 산을 본다든지 요즘 유튜브에 막 좋은 힐링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그러다 보면 조금 내려앉습니다. 조금 내려앉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상대방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저녁에 같이 통화할 때는 훨씬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연애를 되게 오래 했어요.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도 제가 오래 했는데 연애할 때도 저는 한 번 사귀었다면 길게 연애하기 때문에 한 2명
그러니까 첫사랑하고 지금 와이프밖에 없는데 싸우잖아요. 한번 싸우면 우린 길게 사귀니까 많이 싸울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도 싸우고. 근데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그래 어디 끝장날 때까지 얘기해보자 이러고 막 끝까지 붙었어요. 제가 좀 보기에도 성깔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시 앉아봐 이래가지고 막 끝까지 얘기한다고 했는데 항복할 때까지 걔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럴 때까지. 그러다 진짜 몇 번 헤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살다 보니까 삶의 지혜랄까 그런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한을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까 얘기한 방법대로 했어요. 혼자 차 안에 들어가서 음악 틀어놓고 멀거니 앉아 있는다든지, 뭐 이렇게 공원 벤치에 가서 지나다니는 비둘기를 보면서 몇 마리인가 세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이게 되게 놀랍게 그 전에는 요만큼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만한 생각의 틈이 없었거든요. 마음의 빈자리가. 근데 내가 그렇게 좀 내려놓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조금 비워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훨씬 빨리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관계란 또 갈등이란 수학 문제처럼 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답이요 수만 가지예요. 근데 우리 둘이 오케이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건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연애 상담이나 가족 상담 뭐 이런 거 관계 뭐 개선 뭐 이런 거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적인 답이 뭔지 아세요? 해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정답이 있다라고 단정 짓지 마라. 왜?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잖아요. 우리 둘만 아는. 그러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잘못된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시간을 두십시오. 시간을 두시고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분노를 누를 수 있습니다. 갈등에서 최악의 과정으로 가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막 서로 갈등만 있다가 불편하기만 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만 하다가 이 갈등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사람이 분노를 해요. 우와! 막 헐크로 변해가지고 막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전문 용어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먼저 승질 내고 분노하고 막 질렀잖아요.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면 그거 2배, 3배 이상 빌어야 돼요. 비굴해져야 된다고. 네가 화낸 만큼 그 이상을 비굴해져야 그 화를 일방적으로 분노를 당한 사람은 용서를 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 그 옛날에 제가 어느 그 시설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을 하는데 뭘 하냐면 막 화가 난다는 가정하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 막 분노가 된다, 막 이럴 때 어떻게 돼? 막 그러니까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10초를 센대요. 마음속으로 10, 9, 8, 7. 옆에서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걸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분노가 가라앉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근데 시간을 둔다는 점에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도 그걸 팍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잠깐 묶어두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므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많을까? 아니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정말 다시 원만한 관계로 돌아가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뻘쭘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한번 화가 폭발하고만 진짜 내 밑을 다 보여줬어.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진짜 무릎 꿇고 빌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왜 자기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내가 조절해야죠. 조절. 묶어놓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내가 먼저 화를 내고 분노를 표방하는 건
어리석은 행위다. 내가 이건 게임상으로 봐도 내가 지는 게임이다. 예. 그래서 분노에 대한 경각심, 분노에 대한 조절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사회적 기술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제는 지지 체계에 대한 거예요. 예. 나의 관계들을, 이런 사사로운 관계들을 나의 굳건한 지지 체계로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정말 자립을 잘했다, 누가 봐도 얘는 정말 성공적인 자립을 했다라는 선배들 한 100명 정도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물어봤어요. 근데 별로 공통점이 없더라고. 이 사람들 사이의 연관관계가. 뭐 가장 큰 공통점 뭔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다. 예. 굉장히 실망하셨죠? 여러분도 하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못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 어쨌든 공부 학업 성취도가 높다. 그 다음에 높은 공통점이 뭐냐? 관계성. 관계가 좋다. 특히나 얘를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이제 자격증을 좀 취득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전공 과목에서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원이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사장님한테 이 친구가 선생님 사장님 저 한 2달치 3달치 제 월급을 좀 이렇게 좀 갑을 해주실 수, 갑을이란 단어 처음 들어보나 혹시? 미리 땡겨준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받을 걸.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을 한다는 거 조금 좀 그렇잖아요. 돈 주는 입장에서는. 근데 궁금한 거야. 얘가 이제 성실하고 일도 잘했었으니까 너 왜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저 자격증 이거 빨리 졸업하기 전에 따야 돼서 학원 좀 다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막 기자재도 사야 되고 뭐 이래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한 2달치 3달치 좀 월급 갑을 해주십시오. 이 사장님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한 30분 있다가 계좌로 돈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갑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취업하면 조금씩 갚아 그냥. 그리고 그냥 돈을 그렇게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졸업을 잘해서 취업도 잘했다. 지금까지도 그 사장님하고 명절 때도 가서 밥도 먹고 뭐 이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99명의 다른 선배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사사로운 관계였을 거예요.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의 사장님, 그냥 공적인 영역이죠. 일하는 그런 관계에서. 근데 이 사장님이 이 선배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체계가 된 거예요. 튼튼한 버팀목, 그런 힘이 된 거지.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사장님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신뢰받는 행동들을 했었을 거예요. 알바하면서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신뢰가 생긴 거예요. 얘가 정말 일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주에 대한 존중이 있구나. 신뢰가 있구나.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구나. 그래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았겠어요. 예. 뭐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갈등도 잘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관계가 이어졌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든든한 지지체계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얍삽한 생각으로 누군가 날 막연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를 저렇게 진짜 기적 같은 일처럼 막 확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헛된 꿈이에요. 그런 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관계를 잘해야 그 관계들 안에서 지지체계가 생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 튼튼한 관계가, 그런 버팀목이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여러분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관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양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를 도와줄 그 버팀목이 그런 지지 체계가 나에게 없다라면 내 그동안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소홀했는가? 혹은 내가 그걸 단절시킨 거지. 아예 벽을 친 거야. 누구도 그 이상의 관계가 되기 싫어. 그럼 나도 괜히 거기에 끌려다녀야 될 것 같아. 나 괜히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또 원치 않는 막 안부 문자 보내고 막 명절 때마다 전화하고 막 이런 걸 또 내가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그런 지지 체계를 갖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굳건하게 서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빠질 때가 있고 곤란할 때가 다가오고 누군가 한번 요때 도와주면 와 진짜 이 위기를 겪고 내가 진짜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순간이 한 번쯤은 와요. 그럴 때 정말 나를 아무 사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그때 가서 내가 관계를 좀 소홀하고 잘못 살았구나 이런 후회가 들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서 관계의 기술, 소통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기만 해. 뭐 하나님? 또 하나님만 얘기하면 안 되죠. 부처님? 뭐 있죠 또? 알라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신적인 존재 그럴 수 있겠죠. 아무거 받지 않나도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 할 수 있겠죠. 관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선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소통하고 또 지지체계까지 굳건하게 다져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다져나가고 싶다면 안전망을 좀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들을 여러분 곁에 두고 싶다면 앞서 제가 얘기한 것들을 차근차근 훈련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시면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성공한 자립 선배가 돼서 나중에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난 이렇게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선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요. 긴 시간 여러분 지루한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좀 더 관계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